오늘 읽어드릴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입니다. 이 책은 지금 겪는 일이 정말 나쁜 일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속단이 얼마나 쉽게 어긋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에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에 있었다. 어떤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 많지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족에서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에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오.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로 늘어났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 주소가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군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의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럼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 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사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내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에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네가 보석 감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의 나는 네팔의 랑탕 지역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장발의 여행자가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을 때는 1월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등반 전문가인 네팔인 친구를 만나 내 트레킹 일정을 설명했다. 차브루벳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해발 3,800m에 칸진 곰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일주일 코스였다. 지난번 트레킹 때는 셀파족 가이드와 함께 많은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가분하게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 혼자 떠날 생각이었다. 이미 몇 번의 트레킹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감이 넘쳤다. 슬리핑백도 없이 단출하게 떠난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 친구는 약간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 랑탕 트레킹은 내 인생에서 티베트 여행과 맞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산길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복잡했다. 안내자가 없으니 스스로 길을 잘못 들어 일주일 코스가 열흘로 바뀌었으며 산악 주민들도 그저 뒷동산에 놀러온 듯한 내 차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샤브루베시에서 출발할 때의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흘 뒤 카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장발의 유목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 후 20번이 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랑탕 트레킹이다. 눈과 영혼을 압도하는 간외시 히말설산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에 가게에서 야크 털출로 짠 두툼한 재킷과 장갑, 모자를 사야 했을 만큼 견딜 수 없는 추위.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인정 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슬리핑백 없이 산악지대의 겨울밤을 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게스트하우스의 주인들의 배려로 진흙화로에 불씨가 타닥거리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덕분에 주인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 인간과 인간 교류는 이후 내 트레킹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고산지대의 강력한 햇빛에 얼굴은 폭탄 맞은 것처럼 그을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빛은 형형했다. 그때 그 네팔인 산악 전문가를 다시 만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탕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이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란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란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영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려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한 사람이 라다크 지역을 여행했다. 해발 3,500m에 레시네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여정을 푼 그는 먼저 도착한 투숙객이 휴대용 산소호흡기에 코를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말로만 듣던 고산병을 실감했다. 3층 객실을 오르내리는데도 숨이 찼다. 곧이어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속이 메스꺼리고 증상이 더 심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루만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숙소 주인이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조여오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비싼 돈을 내고 대여한 산소 호흡기도 별 효과가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고산병에 대한 공포가 시시각각 커져만 갔다.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단순한 소화불량이라며 약을 처방했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일주일 동안 정해진 여정을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누워서 다 보낸 후 비행기를 타고 낮은 지대로 내려와야만 했다. 나중에야 다른 여행자들로부터 그 정도는 고산지대에서 누구나 겪는 사소한 증상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문제를 키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고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외부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내면의 전투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은 인간 심리의 흔한 측면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감고 앉아있을 때 노란 앵무새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노란 앵무새를 떠올릴 것이다. 그 생각은 차츰 강박적이 되어 밥을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심지어 꿈속에서도 노란 앵무새가 나타날 것이다. 그 새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남인도 첸차이나에 처음 갔을 때의 일이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 도착해 숙소를 향해 가는데 12월인데도 폭우가 쏟아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천 하나로 가림막을 한 오토릭샤 안으로 사정없이 비가 들이쳐 100m도 못 가서 속옷까지 흠뻑 젖고 배낭은 물에 빠뜨린 꼴이 되었다.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비를 맞은 것은 처음이었다. 바퀴까지 물에 잠긴 오토릭샤가 늪인지 웅덩이인지 모를 곳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니 사방에 비를 다 맞는 기분이었다. 어쩌다 보이는 물체가 소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웠다. 쇠창살을 꽉 움켜쥔 내 두려움을 느꼈는지 늙은 릭샤 운전수가 어깨너머로 말했다. 큰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한마디 말이 부정적인 상상으로 내면의 전투를 벌이는 내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다. 나는 여행자가 아닌가, 아열대 나라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비를 맞아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날 밤 젖은 옷과 배낭 속 물건들을 게스트하우스 방 안에 가득 늘어놓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날이 활짝 깨어 있었고 싱그러운 바나나를 가득 실은 수레가 지나가고 있었다.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삶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과몰입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국에 온 인도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그의 삼촌 파탁 씨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도 만난 적이 있는 그 삼촌이 얼마 전 급성 빈혈에 걸려 수혈이 필요했다. 혈액형이 휘기에 애를 먹긴 했으나 다행히 늦기 전에 기증자를 찾아 수혈에 성공했고
파탁 씨는 건강을 회복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전통 힌두교인 파탁 씨는 한 가지 의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에게 혈액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처럼 신분이 높은 계급일까? 아니면 하층민일까? 만약에 불가촉 천민이면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무슬림이거나 범죄자라면. 자기 몸 안에 수혈된 낯선 피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진 나머지 심장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났다. 파탁 씨는 기증받은 혈액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심한 신경쇠약증에 걸렸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된 그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심박수와 불안증과 피로감이 정체 모를 혈액 기증자의 DNA와 헤모글로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확신했다. 화가 난 그는 관공서마다 전화를 걸어 낮은 카스트의 혈액형을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수혈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절박했던 급성 빈혈에서 살아난 기쁨은 사라지고 그가 문제를 확대시킴으로써 세상은 메아리처럼 그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안겨주었다. 결국 뛰어난 문제 발견자인 그는 자신에게 다시금 주어진 새 삶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런 아름다운 우화가 있다. 숲에서 진박새가 야생 비둘기에게 말했다.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아? 야생 비둘기가 말했다. 무게가 거의 없어. 진박새가 말했다. 그럼 내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내가 전나무 둥지 바로 옆 가지에 앉아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심한 눈보라도 아니었어. 전혀 격렬하지도 않고 마치 꿈속처럼 내렸어. 나는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앉은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들의 숫자를 세었어. 정확하게 374만 1952개였어. 내 말대로라면 무게가 거의 없는 그 다음 번째 눈송이가 내려앉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졌어. 지금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의 눈송이들이 수리 없이 쌓이고 있는가. 생각만큼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없다. 마음은 한 개의 해답을 찾으면 금방 1000개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뛰어난 상상력을 가진 작가이다. 마음이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충격을 받고 심한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영적 스승에게 조언을 청하자 스승이 말한다.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아요. 암에 걸린 것은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더 크게 확대시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다. 평소 수행을 해오던 그녀는 그 조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차츰 마음의 평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암은 자신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주위에서 놀랄 정도로 과거보다 더 활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암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자 두려움과 싸우던 에너지가 생명력으로 바뀌어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와 화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는 커진다. 실제로 우리 자신은 문제보다 더 큰 존재이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마라. 물론 이런 조언은 함부로 흉내내선 안 된다. 만약 큰 성공으로 행복해하거나 불우의 상실로 고통받거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얘에게 그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말아라고 조언했다간 당신은 당장 쫓겨나거나 절교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 조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의미가 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져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았다. 여윈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자 그 집 가장이 친절하게 안으로 맞아들여 신선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씨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 가족에게 도시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천박한 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물어봤다. 주변에 그들의 일구는 변변한 눈밭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에 지친 얼굴을 한 아내가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마을에 가져다가 다른 식량과 바꿉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산모퉁이에 이르자 수도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귀를 의심했다. 저 가족은 암소에 의지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재차 지시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젊은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으나 지혜로운 스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으로 데려가 밀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 제자가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다지금 밀려오면서 늦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다. 산모퉁이를 돌아 예전의 장소로 들어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고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 주위를 애워싸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넘쳤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제자가 물었다.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 당신에게 이곳을 팔았나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기 가족은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했다. 제자는 여러 해 전 스승과 함께 그곳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은 이야기를 하며 다시 물었다. 이곳에 살던 그 가족에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자는 제자를 하룻밤 묵고 가라며 집 안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자기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여윈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에 의지해 겨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집 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도 키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듣고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되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존하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것은 질문은 그 자체로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영적 교사 페마초드로는 말한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이른 판단을 합니다. 지금 겪는 일이 실패라고, 끝이라고, 틀렸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책은 그렇게 속단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건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조금 덜 조급해도 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읽어드린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저자 루시와 출판은 더숲입니다. 지금까지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